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남아있는 규제 지역 중 일부를 해제했는데요. 지난해 6월과 9월 또 11월에 이어 네 번째 규제 완화입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데다 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연착륙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 미국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 부동산학과 심형석 교수,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폭이 좀 둔한 지표가 나왔는데 뭐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하락폭이 좀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이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이전에 정부의 방향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미친 것이지 지난 1월 3일 대책으로 해서 바로 나타난 결과는 아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상승의 어떤 또 한계 상승의 또 한계가 지금 와 있는 이제 그런 앞으로는 좀 더 오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더 오르면 이제 끝날 수 있다. 금리 상승폭이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입주 물량입니다. 시장에서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이 그렇게 또 지금 이제 초반기, 상반기에 이제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만은 네. 입주 물량이 또 그렇게 많지 않 하반기에 가면은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 또 하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한 이제 어떤 정부의 방향이 이제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번 규제 완화에서 좀 아쉬운 것은 강남 상구와 용산의 규제 완화를 같이 풀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푸는 거에다가 좀 더 이제 더 보완적으로 한다라면은 예. 재건축의 완화까지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건축은 이제 역대 정부에서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완화하기를 원하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IMF 이후에 역대 정부에서 재건축에 손을 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러한 조금 정부가 늘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한번 재건축을 한번 과감하게 풀어보고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재건축에 대한 부담감을 역대 정부에서 계속 가져갔던 것을 한번 털어내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재건축의 어떤 역대 정부에 따라서 재건축을 규제하고 완화하고 하는 이러한 것에 따라서 재건축의 공급 물량이 몰렸다가 줄었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늘 생각했던 것은 연도별 재건축 총량제를 도입을 해서 재건축을 풀어주면서 연도별로 재건축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한편 재건축으로 인해서 늘 나타나는 문제가 주변 지역에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주변 또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 수요와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늘 이제 특히 이제 강남 상구에서의 그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 손을 이제 안 대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과감하게 기존의 정부에서 했던 그런 생각을 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야만이 현재의 그 건설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 살짝 이제 하락폭이 좀 예, 완화되긴 맞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또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수준으로 갈지가 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통계 발표 시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1월 3일 이후에 발표됐다고 해서 이 통계가 이제
그 규제 완화 이후에 이제 집계된 통계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집계된 통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규제 완화하고 별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하락폭 둔화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네. 그게 뭐 0.7에서 0.6으로 떨어진 건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이 64.1인데요. 100이 기준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이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인데요. 그렇죠. KB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일주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걸 가지고 규제 완화로 인한 뭐 그 효과다 이렇게 네.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고요. 저는 이제 기저 효과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1%에서 계속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하락폭을 줄이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는 이런 일반적인 이제 자산이 가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 이제 수순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1월 3일 날 저희가 규제 완화가 발표되었기 때문에요. 뭐 금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없어질 걸로 보고요. 뭐 이로 인한 뭐 효과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추이를 보려면 한 3개월이나 뭐 길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좀 그 시간을 가지고 좀 네.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의 지표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예. 숫자, 예, 그 하락폭이 둔화된 숫자는 예, 예. 그 규제 완화 시점 전에 조사가 맞습니다. 됐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규제 완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을까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하락폭이 더 줄어들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요? 예, 예. 분명히 뭐 이런 그 전까지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하락폭이 줄었는데요. 네네. 이 하락폭이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주는지 언제까지 주는지 이런 것들은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3 대책의 규제 완화의 그 폭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금리 인상이나 거시 경제가 전부 다 좋지가 않은데 조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건 정부 정책 완화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하나씩 뭐 규제 완화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네. 1월 3일 날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단기간이라도 상승을 좀 해볼 법한도 한데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 아파트 그 동향은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게 네. 지금 0.65%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 전주에 0.76%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9억 원짜리를 좀 예를 들어보면 전주에는 600만 원 정도, 66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600만 원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여전히 뭐 한국이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표를 뭐 한 번의 지표로 판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뭐 세 분이 누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가 좀 대폭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좀 풀린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서울 규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풀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 하나였는데 앞서 교수님이 좀 아쉽다는 표현을 쓰시긴 하셨지만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21개구가 다 풀렸습니다. 근데 교수님 앞서 좀 아쉽다. 여기도 지금 묶여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좀 풀렸어야 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럼 현재 규제 수준으로는 시장이 좀 얼어붙은데 훈풍을 불어넣긴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그러기엔 우리가 조금 더 그 몇 가지의 그 변화 과정을 보아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부동산 매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봐야 매물이. 됩니다. 근데 사실 현재 1월 3일 이후에 매물의 감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증가 여부를 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작년에 우리의 그 주택 거래량이 아주 상당히 낮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살아야 되고 네. 또 한편은 이제 미분양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뭐 이것이 서울의 경우에 사실 이제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인천, 대구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현재 미분양 물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간의 매물의 증가와 거래량, 미분양 이러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가격 하락의 어떤 둔화 정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좀 보완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라면 예. 현재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뭐 PF나 이제 ABCP나 뭐 이러한 네. 것으로 의해서 시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현재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을 이 시점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건설 경기도 살리고 또 내 집 마련은 아니지만은 그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살 수 있는 정부 주도하에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민간 건설 경기를 좀 살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 그 정부에서도 시도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이제 그 중단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리츠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많습니다. 네네. 특히 이러한 그 민간 임대주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기에 많은 공사비나 이제 그 개발비가 들어가고 그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민간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유인책을 부여를 해서 네. 민간의 그러니까 떠도는 부동자금을 민간 임대주택에 그 투자가 돼가지고 장기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정부에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이든 민간이? 뭐 네. 공공이든 뭐 혼합을 하든 네네. 그러한 모델을 좀 개발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단기 투자에서 장기 회수로 회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그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 방향성을 제시해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사실 여쭤본 질문은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그 남겨놓은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이번 네.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저는 거래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거래의 그 바닥은 아마 10월, 11월 정도였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12월 달부터는 거래가 조금씩 아마 늘어날 겁니다.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거래량은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자료 자체의 제목이 내 집 마련을 쉽게입니다. 그래서 네네. 어쨌든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대책의 핵심이거든요. 뭐 미분양 해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매 위주로 해서 거래는 상당 부분 저는 일어날 걸로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규제 지역 해제 자체가 어쨌든 거래를 못하게 이제 막는 거거든요. 네네. 핵심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해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거래량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매물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매물이 줄어드는 면도 있고 늘어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한 달 전하고 통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매물이 뭐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후에 이제 매물 같은 경우는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 수 없던 물건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대책 자체가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매물도 많이 나오게 하고 살 수 있도록 또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거래를 이걸 통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전 정부 원래 공약 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자체는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매물이 나오면 매수할 의사가 예. 있어야 매칭이 되면서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라는 지적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거래량이 늘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 금매 위주로 거래된다는 말은 네네. 그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분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원래 그 하락기에도 보면 지금과 같이 거래 절벽 상태에서 하락기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기가 옵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예, 거래량이 는다는 것 자체가 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꼭 볼 필요는 없는 것 네네. 같고요. 예, 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적정 가격 수준에 아마 수렴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락기가 더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뭐 사실은 그 과거의 시장을 사례를 봐야 봤을 되는 때도. 과거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보지는 않고요. 네네. 예, 어쨌든 거래가 늘어나면서 적정 가격 뭐 지금 뭐 그 20% 정도 이제
조정된 가격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올라갈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올해 내에 반등은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올해 내 반등할 예. 것이다. 김효선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빠졌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고민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사실 거래가 너무 안 되는 게 가장 그렇죠. 큰 문제거든요. 네. 그 10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한 5만 1,000건 정도가 됐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6,800건 정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2만 1,000건,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970건 정도가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네. 정말 이거 역대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네요. 심각한 상황인데 예.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산업들과 건설 경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량 증진에 대해서 가장 큰 목표를 갖고 이번 정책을 발표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저도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래량은 소폭 좀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매물이 적재되고는 있어도 금리 위주로만 거래가 됐는데 네. 올해 그 이번 나온 정책 발표 외에도 특별 뭐 보금자리론 같은 여러 가지 상품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조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고 또 다주택자들도 하락된 매물들을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 플러스 그 다주택자들의 일부 거래들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여의도나 목동 같은 곳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아직 그 지정해 놓은 시간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결국 그 시간이 도래를 했을 때 풀어줄 것인가 또 굉장히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데 풀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그것은 이제 또 어떤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 예, 예. 풀어야 되는 몇 가지 어떤 그 배경을 좀 이유가, 예.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거래 제한이라든지 그 2년 실거주라든지 이러한 네. 것이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량을 이제 줄이는 요인이 되고 또 그것을 떠나 가지고 시장의 어떤 그 순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이론이 필터링 다운, 필터링 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신규 주택과 이제 기존 주택,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으면은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이 그 주택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살고 하는 네네. 이러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그 이동이 있고 네. 또 한편은 이제 고급 주택과 이제 그 저급 주택, 낮은 가격의 주택. 이제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이 신규 아파트로 가는 이제 그 주택을 그 밑에 단계에서 또 이사를 거주할 가고 수 있게 되고. 또 한편 이제 큰 평수, 큰 규모와 작은 규모의 또 이동이 또 발생을 합니다. 큰 평수, 작은 평수에 있던 사람이 큰 평수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주택, 그 부동산에서의 그 순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그 간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환을 위해서도 규제에 대한 부분이 모두 풀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어떤 규제 지역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러한 순환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순환을 막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장에서 순환의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혀버리는 중간중간에 막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순환이 이루어져야만이 경기도 돌아가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어떤 균형점도 찾아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 뭐 4월, 5월의 시점이 오긴 합니다만은 저는 무조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교수님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뭐 아까 2년 실거주 뭐 그다음에 구청장 허가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갭 투자 안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걸 풀었을 때 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글쎄 그러한 네. 부분도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는 있을 겁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갭 투자를 하기에는 뭐 금리도 높고 네네. 시장의 어떤 가격 하락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미 갭 투자를 할 사람들을 할 만큼 또 했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수요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기존에 이제 집이 없던 사람들이 네네.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한 실수요가 좀 남아 있는 현재는 이제 가수요는 상당히 빠진 상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수요 위주에서는 이제 그러한 갭 투자는 당분간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면 그 시점에 가서는 아마 가수요자가 이제 뭐 또 그 갭 투자를 이제 시도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가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제 평가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풀어서 시장을 안정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 규제입니다. 이게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과열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규제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제 지역도 사실은 좀 이중 규제의 성향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또 규제 지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삼중 규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외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규제 자체가. 아, 이런 규제가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집을 사는데 물론 이제 사유지란 모르겠지만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네네. 이중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제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건 정부에서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시군구에서 지정할 그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 지정된 거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지정한 걸 그렇죠. 이제 해제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원래 그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조금 기조는 바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그래요? 있습니다만. 논의한 적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네. 그 논의하지 뭐 근데 좀 예전에는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아, 하는 거는 일단 톤이 좀 기조가 달라지는, 바뀐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긴 한데요.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나 이제 또 국토부 장관 또는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관련된 장관들이 계시는데요. 집값이 높다라든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단체장이나 이제 관련된 이제 부서에 있는 분들은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게 지금 4월 달에 이제 압구정, 여의도, 뭐 목동 이런 데고요. 그다음 잠실, 대치 이런 데들이 6월 달인데요. 네. 이게 도래하면 좀 그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규제가 중첩되면서 그 대지 면적이 지금 6제곱미터까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택이다 그러면 예. 우리가 아파트에 대지 면적을 다 끼고 있는데요. 네네. 그 대지 면적이 6제곱미터니까 모든 주택이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면적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라도 사실은 좀 높여가지고 좀 규제를 풀어준다면 상당히 뭐 그런 부분들도 그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지 면적만이라도 좀 6제곱미터를 이제 더 높여주는 규제를 방식이다 완화했으면. 그러면 네. 상당 부분 이제 주택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효선 의원님 어떠세요? 두 분은 일단 해제를 해야 된다, 뭐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 논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뭐 강남부패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국민 정서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자산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 좀 성행할 지역들, 그리고 지가가 갑자기 급등할 지역들을 정부에서 미리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서울시 이번에 들어서면서 무슨 압구정이나 여의도 같은 데들 개발 발표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지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됐었는데요. 이게 그냥 매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할 사람들한테만 그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거주한 예,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이거를 풀어도 사실 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부분 묶여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거든요. 네네. 허가구역을 푼다고 해서 뭐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생각보다 개발이 좀 늦어지거나 지가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조금 상쇄되면 그때는 이제 허가구역을 좀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거래가 늘지 않다거나 뭐 계속해서 좀 매물이 정체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제되는 거는 조금 취지랑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풀었을 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 보셨잖아요. 그럼 푸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영향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시장에 맡기는 게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시에서 뭔가 개발 지정을 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특혜를 받는 부분일 수도 있고 개발이 갑자기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투기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서상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개발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라면은 지금 당장 풀지 않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있고 찬바람 쌩쌩 불죠. 근데 그 영역에서도 피하지 못하는 곳이 아마 분양 시장인 것 같습니다. 청약과 분양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좀 줄이고 실거주 의무도 보통 한 2년에서 5년 정도 주어져 있는데 이 의무도 폐지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중도금 대출도 원래 12억 원까지 한정을 뒀던 것도 풀기로 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규제를 좀 더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좀 만족할 만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더 풀어야 된다는 더 것이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정부에서 정책에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시장에 맡겨야 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박물관 같다고 참여자들이 그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 뭐 매도자와 매수자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있고 중개업자도 있고 건설 시장도 있고 자본 시장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있는 플레이들이 것이네요. 있는데 예. 그 전체를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다 시장을 컨트롤한다. 이것은 이 규모가 커진 이 시장에서는 그 역할이 줄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뭘 더 풀어야 된다 보세요? 전매 제한 풀었고 지금 실거주 의무도 풀었고 물론 전매 제한 있죠. 이제 좀 축소한 거라 보시면 되고 중도금 대출도 풀어줬는데 뭘 더 풀어야 될까요? 현재 안 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DSR이 안 풀려 있습니다. 아 DSR. 예, DSR이 안 풀려 있는데 이 DSR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LTV와 DTI가 그 전에는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DSR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를 좀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미분양이 늘게 되면은 그 LTV를 늘려줍니다. 특히 네네. 이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LTV를 늘려줍니다. 네. 늘려주는데 이때 이제 젊은층은 앞으로 이제 그 소득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늘려줘도 갚아갈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이유이고 또 하나 이제 그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허그의 역할 전세자금 이제 그 보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LTV나 DSR을 높여주는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민간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처럼 LTV를 늘려주는 그것에 대해서 보험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DSR도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DSR을 젊은 층에게는 좀 높여주고 네네. 만약에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서 민간에서 그 보험으로 그 DSR을 좀 높여주고 LTV를 늘려주고 하는 그러한 그 미국식의 그 방식을. 기본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DSR이나 LTV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민간의 민간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그것을 떠안을 것이 아니라 그걸 민간으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뿐만 아니라 DSR까지 지금 대출 규제로 묶여 있는 DSR까지 좀 풀어줘야 된다. 사실 DSR이라는 게 뭐 워낙 연소득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상환 능력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여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이런 시점에서는 DSR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로 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좀 풀어야 된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교수님은 일단은 지금 한 3가지 정도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양시장 살아날까요? 분양가 상한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분양- 이거 네. 이거- 전매 제한이나 예, 뭐, 예. 네, 뭐 실거주 의무나 중도금 예, 대출. 이게 왜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매가 분양가보다 더 싼 데도 있거든요. 시세가 더 낮지.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30%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네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원래 이제 분양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제 이게 혜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혜택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규제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분양 시장은 어쨌든 전체 이제 우리 주택 시장에서 볼 때는 좀 선행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이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일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분양 시장은 좋아지고요. 그래서 뭐 분양 시장 자체가 흥행을 좀 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갈 인상이 것이라고 된다는 보는데요. 거군요. 어쨌든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지금 수도권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네. 수도권 쪽에 이제 그 부분이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대로라면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면 과연 분양가 상한제 존재 의무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원래부터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제도였다고 규제인데요. 보시는군요. 뭐 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특별히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김효선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번 규제 완화가 좀 분양 시장을 좀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까요?
네, 1.3 대책의 대부분이 사실 청약 제도에 관련된 완화책이었는데요. 네네. 전년도 미분양이 그 전년도에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사실 서울은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상권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해서 지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대구에 의해서 이제 올해는 인천이나 경기 같은 지역도 준공의 미분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예, 하죠. 그렇죠. 악성 네. 미분양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심각성을 느껴서 이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미분양 소진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일단 대출을 모든 금액대에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실거주 의무도 없어져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부분도 생겼고요. 또 전매 제한 없어져서 빨리 매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매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지금 시세보다 분양가가 오히려 높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도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요건들이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좀 우수하면서 분양가가 좀 적정한 그런 분양 단지들은 좀 흥행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지방이라던가 뭐 수도권에서도 그런 조건에 좀 부합하지 않는 곳들은 분양에서는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뜨거운 분양 시장 중에 하나가 둔촌주공이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다,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때 나와서 또 말씀을 네.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규제 풀리면 둔촌주공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번에 그 일부에서는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뭐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네. 둔촌주공의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급 적용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지금 30평형대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그러네요. 전매 제한도 좀 일찍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좀 망설였던 분들이 계약에 다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둔촌주공은 사실 그 미분양 계약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 크게 걱정할 그 단지는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어떻게든 네. 다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네, 입지가 굉장히 좋고 뭐 단지 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세대 수고 뭐 초등학교도 2개 끼고 있고 너무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좀 소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번에 그 조합에서 그 대거의 금액을 높은 네. 금리로 지금 차안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70% 넘게 분양이 돼야지만 좀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만에 하나 이번에는 그 미계약분까지 다 그 분양 성적률에 기록이 되는데 네네. 그게 70%가 안 되게 되면은 좀 올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바로미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교수님은 둔촌주공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선은 이제 크게 현재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와 전세 보증금의 그 네. 활용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분양권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규제를 풀려서. 풀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양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조금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예. 이제는 특히 이제 가장 현재 정책으로서 가장 그 규제가 심했던 것이 여러 가지 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과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용산,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해제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산, 강남 3구를 같이 해제를 한다라면은 규제 완화로 인한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 교수님 사실 예. 저는 저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새해부터는 무주택자의 그 무순위 청약 자격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존에는 해당 시군에 살아야지 도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뭐 그런 게 다 풀려서 전국 모든 데 다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떻게 좀 작용이 될까요?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규제 해제의 혜택이 사실은 지방부터 먼저 규제는 해제를 했죠. 네네. 우리가 해제를 했지만 규제 해제의 혜택이 수도권 쪽으로 이제 대거하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 몰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뭐 금액 자체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10억, 12억 뭐 이런데 지방에 12억 아파트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권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데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지방부터 이제 해제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실은 수도권에 혜택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수도권에서 훈풍이 불지 않으면 지방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차피 지방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이 아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순차적으로 뭐 저는 지방도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분양이 한 6만 세대 되는데 한 5만 세대가 지방에 있고요. 그중에 이제 대구, 경북이 한 40%고 경남까지 합치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구 그런 지역 쪽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자체들을 좀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많이 지어놓으면 인구가 늘 거라고 지방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미분양이 극심해지면서 더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그 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 규제 해제만으로 해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계속 써왔던 이제 방법인데요. 이제 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뭐 5년 동안 양도세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예전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런 좀 특단의 대책 같은 것도 지방에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은 어쨌든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훈풍이 불면 그게 이제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에도 좀 전이가 돼서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한 2년, 3년 전만 생각하면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서까지 이제 집을 샀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장이 아닌데 수도권에 훈풍을 불었을 때 과연 지방까지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 1.3 대책의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단 서민이나 실수요자들 그리고 그 지방을 위한 대책보다는 다주택자 그리고 수도권에 좀 집중된 그런 제도 완화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 있는 집을 매입할 수요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이전에는 분들 계산해 보면 2배도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수요 속에서 이렇게 좀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수도권에도 사실 미치지 못할 정도의 수요일 텐데 그게 지방까지 이제 훈풍을 불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의 미분양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렇게 풀어주면 사실 지방에는 조금 더 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등화시키는 거예요? 예, 혜택을? 그렇죠. 지금 지방에서는 서울 수도권 아마 매입하는 수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 뭐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주택을 매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적인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도 지역 양극화 현상인데 네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전국의 지방들은 주택이 계속 멸실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 주택을 살 때는 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좀 일부 감면해준다던가 하는 정책으로 지방에서도 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완화책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순위 청약의 거주 조건이 폐지가 되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서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오히려 쏠림 현상들이 심해지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박인호 교수님은 오늘 말씀 주시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규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된다,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이해를 예,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서울시가 최근에 그 35층 룰 폐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또 규제 완화 아닙니까? 규제 완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스카이라인의 그 획일성을 이제 그 풀어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우선 그 획일성의 의미는 이제 그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가보면은 건축 디자인이 획일적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상해를 가든 비슷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기회가 될수 기회가 있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편 그 조망에 대한 부분도 그 그렇죠. 스카이라인의 변화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스카이라인 변화로 인해서 또 바람길의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도시 차원, 도시 관리 차원에서도 그러한 그 스카이라인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변화를 어떤 도시를 특화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획일성의 그 풀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층 빌딩이 세워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조망권, 그러니까 고층 빌딩에 사시는 분들은 조망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또 조망권이 침해되거나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 일조권이나 이제 조망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건축 형식에 따라서 네네. 그 좀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제 뭐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네네. 그러한 부분은 이제 동간 거리가 아주 좁을 때 그런 때 나타나지만은 이제 고밀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에서의 그 동간 거리는 이제
늘어나게 수밖에 됩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또 100% 해결은 되지 않지만은 악화되기는 또 되지는 않을 수 않을 있는 거다.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스카이라인을 달리하는 것은 다양한 그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조막이라든지 바람길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떠세요? 예.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용적률은 그대로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용적률을 올리면 개발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35층루를 폐지해서 이제 50층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10층 아파트보다는 이제 그 50층 아파트가 비싸긴 하죠. 이제 개발이익이 그렇겠죠?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네네.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용적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올리면 건폐율은 떨어집니다. 즉 그 대지에 서 있는 건물의 면적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들을 더 보호할 수 있거든요. 네네. 아니고 그냥 35층룸 규제를 그대로 둘 상태에서는 네. 성냥갑처럼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냥 방패처럼 쭉 막아서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거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한강 르네상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김민우님 어떠십니까? 35층 룰.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용적률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집을 높게 짓게 되니까 굉장히 좀 뾰족한 상태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 2013년도까지는 좀 높게 지을 수가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한강변을 특히 이렇게 층수를 제한해버리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한강변 쪽이 더 낮은 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이 35층룰 폐지로 인해서 그 성수나 뭐 압구정 이런 용산 같은 지역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좀 도시와 어우러지게 뭐 그런 규제 없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은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지금 부산의 뭐 마린시티 이런 데들 태풍 한 번 불면은 막 흔들리고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축을 할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분양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서 그렇겠네요.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슈는 고금리라는 겁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올라왔고 아직은 이 금리 인상이 끝날 상황은 아니어서 올해도 상반기 중에는 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걸 어떻게든 좀 줄이겠다, 낮춰주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뭐 보금자리론 내놨다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를 출시를 했는데 이제 이달 말 한 출시할 예정이죠, 이제 정확히는. 근데 이게 보니까 4%대 고정금리로 해주겠다라는 거고 소득 기준도 없고 또 한도도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좀 쓸만한 부분들이 좀 생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 좀 반응이 좋을까요? 일단 금리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 보금자리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인데 그 이자 부담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해주는 이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금자리론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네. 이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소득 공제를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보금자리론 됐든 아니면 모든 대출에 있어 가지고 소득 공제가 뭐 전세입자도 소득 공제를 해줘야 되고 그 주택 소유자에게도 소득 공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왜냐하면 이자라는 것은 내 소득에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한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그 연끌족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그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용의 개념을 가져가지고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제 맞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해줘야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비용이니까 소득을. 그 부분이 이제 어디서 이제 나타나냐면 이제 그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네네. 다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모두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대출로 이자는 내면서
임대 소득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 임대 그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하나 이해입니다만 뭐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러면은 그 이자를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소득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보금자리론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출에서도 그 어떤 병행이 돼서 가야 병행이 된다는 돼서 말씀이군요. 소득공제를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해줄 것인지는 좀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정 그룹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보금자리론의 그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도 일단 주담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신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예, 뭐 이건 뭐 아주 긍정적입니다. 제가 4%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소득에 제한이 없다. 그동안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뭐 7천만 원인가 소득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부부합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맞벌이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대부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용을 못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DSR에서 제외를 한다는 건데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9억 이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상한선이 9억이니까요. 네네. 뭐 큰 의미 있는 집값 상한은 9억이고 예, 맞습니다. 대출 대출은 상한은 상한 5억이고. 5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집값 상한이 이제 9억 정도 되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9억 아파트를 서울에서 찾기 쉽진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금매가 나오면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9억 이하의 아파트가 그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아파트도 긍정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팔고 네. 또 이렇게 갈아타시려고 더 높은 가격대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에 상당 부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떠세요? 긍정적일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이유들이 대출이 DSR 때문에 안 되고 또 금리가 높은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위험을 이제 해지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주택 매입 대기자들은 사실 안 사면 되는데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 고가로 분양됐을 때 좀 급등 시기에 분양받고 이제 잔금 치러야 되는 분들은 지금 대출이 어려워서 굉장히 좀 고민이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구축뿐만 아니라 신축 잔금 대출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랑 최근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그 금액을 상한선을 폐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주택을 뭐 이렇게 투기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민적인 그 상품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호 교수, 심영석 교수, 김효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와 충격이 위험하다면서 그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이번 규제 완화를 규정했습니다. 규제를 너무 자주 또 많이 강화하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규제를 완화할 때도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